아내의 호화로운 생일 파티가 열리던 밤, 흙탕물 묻은 배달 유니폼 차림의 권지혁은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숨가쁘게 달려왔다. 그가 파티장에 들어서는 순간 흐르던 음악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다. 그의 장모 남이숙 여사가 다가와 그의 손에 들린 선물 상자를 낚아채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어디 근본도 없는 배달부 새끼가 여길 기어들어와. 니년 때문에 내 딸 파티 분위기 다 망쳤잖아. 당장 꺼져. 그의 아내 이유리는 그를 감싸주기는커녕 외면한 채 다른 남자의 팔짱을 끼었다. 자신을 케이즈그룹의 차기 회장이라 소개한 남자 차은우였다. 유리는 차갑게 말했다. 우리 이혼해. 당신처럼 날 창피하게 만드는 남편이랑은 하루도 더는 못 살겠어. 권지혁은 파티장 한가운데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심장에 수천 개의 깨진 유리 조각이 박히는 듯했다. 그의 5년간의 사랑과 헌신은 결국 모욕과 배신으로 돌아왔다. 서울의 하늘 아래 두 개의 세상이 존재했다. 하나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펜트하우스의 꼭대기에서 숫자로 세상을 움직이는 냉혹한 금융제국의 세상. 다른 하나는 낡은 빌라촌, 곰팡이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뒤섞인 골목길을 누비는 팍팍한 삶의 현장. 권지혁은 매일 이 두 세상을 오갔다. 그는 두 개의 이름을 가졌고 두 개의 인생을 살았다. 낮에 그는 배달기사 김지혁이었다. 그의 하루는 동트기 전 작은 빌라의 비좁은 주방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앞치마를 둘렀다. 지난 3년간 그의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색바랜 앞치마였다. 쌀을 씻어 안치고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이고 아내 이유리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정성껏 부쳤다. 고소한 냄새가 잠든 아내를 깨울까 그는 숨소리마저 죽여가며 움직였다. 유리는 마케팅 회사의 잘나가는 팀장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최고급 명품 옷을 맵시 있게 차려입고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화장으로 자신을 무장했다. 그런 그녀에게 땀냄새 나는 배달 유니폼을 입은 남편은 지워버리고 싶은 얼룩 같은 존재였다. 아침부터 무슨 냄새야? 집에 된장 냄새 배는 거 싫다고 했잖아. 잠에서 깬 유리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녀는 지역이 차려놓은 아침상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마셨다. 미안, 당신이 어제 숙취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속이라도 풀라고. 지혁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됐어, 나가서 사 먹으면 돼. 그리고 오늘 저녁엔 엄마 오시니까 집 좀 깨끗하게 치워놔. 올 때마다 잔소리 듣는 거 지긋지긋하니까. 유리는 용건만 말하고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한 뒤 하이힐 소리를 또각거리며 집을 나섰다. 텅 빈 집, 식어가는 된장찌개. 지혁은 묵묵히 혼자 아침을 먹었다. 그리고는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의 얼굴에는 어떤 서운함도 분노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믿으려 애썼다. 오후가 되면 그는 낡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거리로 나섰다. 헬멧 속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다정한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의 온갖 소음과 매연 속에서 오직 배달콜이 뜨는 스마트폰 화면만을 응시하는 감정 없는 기계가 되었다. 쏟아지는 비를 맞고 살을 내는 바람을 견디며 그는 도시의 혈관을 따라 음식을 날랐다. 때로는 진상 손님의 폭언을 견뎌야 했고 때로는 아찔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그렇게 번 돈은 고스란히 유리의 명품 가방과 장모님의 용돈으로 들어갔다. 특히 장모, 남이숙 여사는 지혁에게 가시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사위의 가난과 무능을 대놓고 경멸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언제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지혁의 심장에 박혔다. 김서방, 아직도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나? 그러다 길바닥에서 객사라도 하면 우리 유리는 어쩌라고? 남자가 되어서 어떻게 마누라한테 명품 가방 하나 못 사주나 몰라. 그녀는 지혁이 깎아준 과일을 먹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지혁은 그저 웃으며 대꾸할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의 순종적인 태도는 남이숙 여사를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사위가 자신의 딸에게 기생하는 거머리 같은 존재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의 세상은 180도 뒤바뀌었다. 낡은 배달 유니폼을 벗고 최고급 맞춤 정장으로 갈아입은 그는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부 KJ그룹의 비밀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낮 동안 땀과 먼지로 얼룩졌던 그의 얼굴은 냉철하고 예리한 승부사 회장 권지혁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곳에는 그의 유일한 충신이자 KJ그룹의 총괄 비서인 최 실장이 언제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최 실장은 90도로 허리를 숙여 그를 맞았다. 펜트하우스 안은 거대한 지휘 통제실이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전 세계의 주식 시황과 금융 정보를 실시간으로 띄우고 있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KJ그룹의 해외 지사장들과의 화상회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뉴욕 지사장, M&A 건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그의 목소리는 낮동항의 어눌함은 온데간데 없이 절대적인 권위와 카리스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수조 원이 오가는 거대한 금융전쟁을 지휘했다. 그의 손가락 하나에 수많은 기업의 운명이 갈렸다. 낮에 배달기사 김지혁은 밤이 되면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 권지혁이 되었다. 이 기이한 이중 생활은 3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KJ그룹의 창업주인 권 회장의 유언 때문이었다. 지혁아, 임종 직전 할아버지는 그의 손을 잡고 힘잡게 말했다. 돈과 권력 주변에는 언제나 탐욕스러운 하이에나들만 꼬이는 법이다. 진정한 사랑, 너의 돈이 아니라 너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줄 여자를 만나고 싶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낮은 것으로 내려가거라. 3년, 딱 3년만 배달기사로 살아보아라. 그 시간 동안 진정한 인연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다면 그때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만약 실패한다면 우리의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될 것이다. 그것은 괴짜 같은 재벌 총수의 마지막 유언이자 유일한 손자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긴 시험이었다. 지혁은 할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그는 권지혁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배달기사 김지혁으로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운명처럼 작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유리를 만났다. 그녀의 총명함과 당찬 모습에 그는 첫눈에 반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알고도 자신을 사랑해 주었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그녀의 발밑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지난 3년 그는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유리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모와 멸시를 견뎌왔다. 이제 약속된 3년이 겨우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이중 생활을 끝내고 당당하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아내에게 보여줄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세상 모든 것을 선물하고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 생각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그가 진심이라고 믿었던 유리의 사랑이 사실은 거대한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녀는 처음부터 그의 순수함을 이용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헌신을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했고, 이제 더 이상 그가 필요 없어지자 가차없이 그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돌아가야 할 왕좌에는 그의 이름을 사칭한 교활한 사기꾼이 앉아 그의 아내를 유혹하고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아내의 생일 파티에 가져갈 선물을 고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을 뿐이었다. 그 파티가 그의 5년간의 사랑과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처절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차가운 겨울비가 아스팔트 위로 지겹게 외리던 날이었다. 이유리에게는 그 비마저도 축배처럼 달콤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마침내 입사 동기들 중 가장 먼저 마케팅팀 차장으로 승진했다. 그녀의 야망이 이뤄낸 값진 결과물이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녀는 동료를 밟고 일어서는 것도 상사에게 아첨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은 과정을 기억하지 않는다. 오직 결과만이 그녀의 능력을 증명해 줄 뿐이었다. 이 차장 축하해, 오늘 한턱 쏴야지. 동료들이 그녀의 자리로 몰려와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들의 얼굴에는 시기와 질투가 섞인 억지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유리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지갑에서 법인카드를 꺼내 흔들어 보였다. 당연하죠. 오늘 저녁은 제가 쏩니다. 강남에서 제일 비싼 한우 레스토랑으로 예약해뒀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싶었다. 특히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남자 동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 시각 권지혁은 빗속을 뚫고 오토바이로 도시를 달리고 있었다. 와이퍼도 없는 헬멧의 투명창 위로 빗물이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지만 그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온통 아내의 승진 소식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침에 유리가 무심코 던진 "나 오늘 승진했어" 라는 한마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다. 그는 아내의 성공이 마치 자신의 성공인 것처럼 자랑스러웠다. 그는 아내를 위해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날 하루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배달콜을 받았다. 빗길은 위험했지만 그는 아내에게 줄 선물을 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다. 저녁이 되자 그는 번 돈을 전부 털어 백화점에서 유리가 평소 갖고 싶어 하던 명품 목걸이를 샀다. 그리고는 그녀의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장소로 향했다. 그는 유리를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 모두가 있는 앞에서 멋지게 선물을 건네며 아내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표현 방식이었다. 그가 도착한 레스토랑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다. 입구에서부터 발레 파킹 직원들이 고급 세단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실내에서는 은은한 조명 아래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와인 향과 고기 굽는 냄새가 감미롭게 퍼져나갔다. 지혁은 순간 망설였다. 비에 젖어 축축하고 흙탕물이 핀 자신의 배달 유니폼이 이 화려한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하지만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그의 망설임을 이겼다. 그는 옷에 묻은 흙탕물을 손으로 털어내고 선물 상자를 품에 꼭 껴안은 채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섰다. 레스토랑 지배인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막아섰다. "손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배달 음식이면 저쪽 뒤로 가셔야 합니다." "아, 아닙니다. 저기 안쪽에 아내가 있어서요." 지혁은 손가락으로 유리가 앉아있는 룸을 가리켰다. 유리문 너머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웃고 떠드는 유리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웠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그의 심장을 뛰게 했다. 그가 룸으로 다가가 문을 열려는 순간 마침 화장실에 가려고 나오던 유리의 동료 한 명과 마주쳤다. 그는 지혁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뭐야, 당신 이 시간에 배달 온 거야?" 그 목소리에 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웃음소리가 멎고 정적이 흘렀다. 유리는 고개를 돌려 지혁을 보았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반가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황과 수치심 그리고 경악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성공 파티에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신의 치부가 최악의 모습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지혁은 그런 아내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그저 해맑게 웃으며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유리야, 나 왔어. 승진 축하해." 그의 목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유리는 결심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이 남자와의 관계를 부정해야만 한다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지혁을 향해 걸어왔다. 동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 이 차장님 남편 아니야? 배달기사라고 하더니 진짜였네? 세상에, 어떻게 저런 남자랑 결혼을 했대?" 그들의 속삭임이 비수처럼 유리의 자존심을 찔렀다. 유리는 지혁의 앞에 섰다. 지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에게 목걸이 상자를 내밀었다. "선물이야. 당신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유리는 그 선물 상자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싸늘한 눈으로 지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더럽고 하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지혁의 심장을 산산조각 내는 말을 내뱉었다. "저기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이 냉정했다. "누구신데 자꾸 아는 척을 하세요? 저는 배달기사님 모릅니다." 지혁의 미소가 얼굴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유리야, 왜 그래? 나야, 지혁이. 시끄럽네요. 유리는 매정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는 레스토랑 지배인을 향해 손짓했다. 여기요, 이 사람이 자꾸 영업을 방해하는데 당장 끌어내주세요.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다. 레스토랑 지배인과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지혁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동료들의 비웃음 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렸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저항할 수 없었다. 그의 온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보안 요원들의 거친 손길이 아니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 취급하며 차갑게 외면하는 아내의 눈빛이었다. 그 눈빛 속에서 그는 지난 5년간 지켜왔다고 믿었던 사랑이 얼마나 하찮고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깨달았다. 잠깐만요. 오해가. 그는 마지막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그의 입은 거친 손에 의해 막혔다. 그는 짐짝처럼 레스토랑 밖으로 질질 끌려 나갔다. 빗속에 내팽겨진 그의 손에서 선물 상자가 떨어져 흙탕물 속으로 뒹굴었다. 그는 멍하니 레스토랑의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서 유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동료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잔을 채우고 있었다. 마치 방금 전의 소동은 귀찮은 벌레 한 마리를 쫓아낸 것에 불과하다는 듯이 차가운 비가 그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그는 분간할 수 없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아내에게 선사하고 싶었던 것이 깜짝 선물이 아니라 끔찍한 수치심이었다는 것을. 그의 순수한 사랑은 그녀에게 경멸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날 밤 레스토랑 앞에 버려진 것은 값비싼 목걸이만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존엄성과 그의 5년간의 헌신, 그 모든 것이었다. 레스토랑에서의 치욕적인 사건 이후 두 사람의 집은 얼음궁전처럼 변했다.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고 침묵은 무덤 속처럼 무거웠다. 유리는 권지혁을 유령 취급했다. 그녀는 그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그의 질문에도 대답하지도 않았다. 마치 그가 그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수치심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동아줄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자신을 KG그룹의 차기 회장이라고 소개한 남자, 완벽한 외모와 매너, 그리고 엄청난 재력까지 갖춘 차은우. 그는 그녀가 꿈꿔왔던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다. 권지혁은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애써 다잡았다. 그는 유리가 순간적인 수치심 때문에 동료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모르는 척했을 것이라고 어떻게든 자신을 합리화하려 애썼다. 그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이제 겨우 사흘만 더 버티면 할아버지와의 약속이 끝난다. 그때가 되면 모든 오해를 풀고 그녀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는 그녀의 생일 파티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날 자신의 모든 진심을 담아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려 했다. 유리의 30번째 생일 파티는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의 스카이 라운지에서 열렸다. 유리는 이 파티를 위해 자신의 모든 인맥과 돈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이 자리를 통해 자신이 더 이상 변두리 출신의 마케팅 팀장이 아니라 상류사회의 일원이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파티의 주인공은 명목상 유리였지만 실질적인 주인공은 차은우였다. 그가 바로 이 파티의 모든 비용을 지불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예비 아내를 위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여유롭게 웃었다. 파티장은 온갖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서로의 부와 인맥을 과시하며 가식적인 웃음을 나누고 있었다. 배경에는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흐르고 웨이터들은 샴페인이 담긴 쟁반을 들고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모든 것이 완벽한 상류층의 밤이었다. 그날도 권지혁은 마지막 배달을 마친 후에야 파티장으로 향할 수 있었다. 하필이면 그날따라 폭우가 쏟아졌다. 그는 비에 흠뻑 젖은 생쥐꼴이 되어 약속 시간보다 한참 늦게 호텔에 도착했다. 그는 로비에서 잠시 망설였다. 며칠 전 레스토랑에서의 악몽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달라야만 했다. 그는 품 안에
지난밤 뜬 눈으로 꼬박 세우며 직접 만든 작은 나무 상자를 소중하게 품고 있었다. 그 안에는 그가 서툰 솜씨로 직접 조각한 두 사람의 이니셜이 새겨진 나무 반지가 들어 있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선물이 아닌 그의 진심이 담긴 유일한 선물이었다. 그가 파티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대신 며칠 전의 악몽이 그대로 재현되었다. 그가 들어서는 것을 본 남이숙 여사가 밴드의 연주를 손짓으로 멈추게 했다. 흐르던 음악이 뚝 끊기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에 선 흙탕물 묻은 배달 유니폼 차림의 이방인에게로 쏠렸다. 남이숙 여사는 맹수처럼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는 지역의 손에 들린 나무 상자를 낚아채 그 내용물을 확인하고는 경멸의 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뭐야? 나무 토막? 내 딸 30번째 생일 선물로 고작 이딴 쓰레기를 준비한 거야? 그녀는 상자를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쩍 하는 소리와 함께 지역의 진심이 담긴 나무 반지가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그녀는 파티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했다. 어디 근본도 없는 배달부 새끼가 여길 기어들어와. 니년 때문에 내 딸 파티 분위기 다 망쳤잖아. 당장 꺼져.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한 비명처럼 울려 퍼졌다.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이 이유리 씨 남편이래? 세상에 정말 끔찍하다. 차은우 이사님이랑 사귄다더니 아직 이혼을 안 했나 보네. 지역은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깨진 나무 반지 조각과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경멸의 시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그저 차갑게 지켜보고만 있는 아내 이유리를 번갈아 보았다. 유리는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이 끔찍한 연극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 무대 중앙으로 나섰다. 그녀는 자신을 KG그룹의 차기 회장이라고 소개한 남자 차은우의 팔짱을 당당하게 끼웠다. 그리고는 지역을 향해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통보를 했다. 우리 이혼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해방감만이 가득했다. 당신처럼 날 창피하게 만드는 남편이랑은 더는 더 살 수 없겠어. 그 순간 지역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다. 그것은 희망의 끈이었고 인내의 끈이었으며 사랑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미련이었다. 그의 5년간의 사랑과 헌신은 결국 이 잔인한 공개 처형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슬픔도 분노도 절망도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마치 잘 만든 밀랍 인형처럼 무서울 정도로 평온해졌다. 그는 더 이상 애원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들어 자신을 둘러싼 세 사람, 자신을 모욕하는 장모, 자신을 버린 아내,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사칭한 사기꾼을 아주 천천히 한 명씩 자신의 눈에 각인시켰다. 그리고 그는 아주 조용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섬뜩하게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전혀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더 무섭게 들렸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리고는 남이숙 여사와 이유리를 번갈아 보며 희미한 그러나 지독하게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도 오늘을 그리고 당신들이 나에게 한 짓을 반드시 후회하게 될 테니까 언젠가 당신들 모녀가 내 발 아래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만. 그의 말은 저주와도 같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배달 기사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의 밑바닥에서 돌아온 복수심에 불타는 제국의 황제의 눈빛이었다. 그의 선언을 끝으로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깨진 나무 반지 조각들을 그대로 둔 채 뒤돌아섰다. 그는 당당한 걸음으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조롱과 경멸의 시선을 뚫고 파티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등 뒤로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들이 방금 자신들의 손으로 지옥의 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폭풍 전야의 고요함, 잔인한 파티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가고 있었다. 지옥 같던 파티의 밤이 지나고
서울의 새벽이 찾아왔다. 그러나 그 새벽은 권지혁에게 어제의 어둠을 밀어내는 희망의 빛이었다. 그날은 그의 할아버지와의 약속이었던 3년이라는 시간이 끝나는 바로 그날이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길고 길었던 인고의 시간이 마침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낡은 빌라의 작은 방, 지난 5년간의 사랑과 배신이 고스란히 담긴 그 공간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벽에는 이유리와 함께 찍었던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에서 그는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향해 다가가 액자를 벽에서 떼어냈다. 그리고는 아무런 미련 없이 액자를 뒤집어 바닥에 내려놓았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차가운 결별 선언이었다. 그는 옷장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땀과 세월의 흔적이 밴 배달 유니폼 몇 벌이 전부였다. 그는 그중 가장 낡은 유니폼을 꺼내 입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배달기사 김지혁으로서의 자신과 작별 인사를 해야만 했다. 그는 묵묵히 지난 3년간 그의 분신과도 같았던 낡은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골목으로 향했다. 오토바이 위에는 지난밤 내린 비로 생긴 물웅덩이가 고여 있었다. 그는 그 웅덩이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초라하고 지쳐 보이고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한 한 남자의 얼굴. 그는 그 얼굴을 향해 나지막에 속삭였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오토바이 키를 꺼내 근처 쓰레기통에 망설임 없이 던져버렸다. 그것은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의식이었다. 잠시 후 골목 끝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와 멈춰섰다. 뒷문이 열리고 그의 유일한 충신 최 실장이 차에서 내려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권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최 실장이 건네는 검은색 코트를 받아 어깨에 걸쳤다. 배달 유니폼 위로 걸쳐준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극적인 신분 변화를 예고하는 상징과도 같았다. 그는 세단에 올라탔고 차는 그가 살았던 가난한 동네를 뒤로 한 채 도시의 심장부를 향해 부드럽게 나아갔다. 차가 도착한 곳은 여의도.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부에 우뚝 솟은 KJ그룹의 본사 건물 앞이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마철로는 마치 하늘을 찌를 듯한 그의 야망처럼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KJ그룹의 모든 임직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건물 앞 광장에 도열하여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허리를 숙였다. 그 거대한 움직임은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장엄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나왔다. 회장님, 돌아오심을 환영합니다. 권지혁은 잠시 멈춰섰다. 그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자리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는 어깨에 걸쳤던 코트를 벗어 최 실장에게 건넸다. 그의 초라한 배달 유니폼이 다시 드러났다. 도열에 있던 임직원들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누구도 감히 소리를 내지는 못했다. 권지혁은 천천히 그들 사이를 가로질러 건물 로비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고단한 배달 기사의 발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왕국으로 귀환하는 왕의 당당하고 위엄 있는 발걸음이었다. 로비 중앙,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몸에 붙어있던 마지막 허물, 땀과 모욕으로 얼룩진 배달 유니폼 상의를 벗어내렸다. 그리고 그것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마치 뱀이 허물을 벗어던지듯 그는 김지혁이라는 과거를 그 자리에 버렸다. 최 실장이 다가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네이비 색상의 맞춤 정장 재킷을 그의 어깨에 입혀주었다. 그가 재킷의 단추를 채우는 순간 그의 눈빛은 완전히 변했다. 순박하고 어리숙했던 배달기사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상대를 압도하는 냉철한 카리스마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 그리고 복수심으로 차갑게 불타는 제국의 지배자의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로비에 모인 모든 임직원들을 둘러보며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난 3년, 나는 여러분의 곁을 떠나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배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땀의 가치를 배웠고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쉽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배신의 아픔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창밖의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 도시 어딘가에서 자신의 진짜 정체는 꿈에도 모른 채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있을 이유리와 차은우, 그리고 남이숙 여사를 떠올렸다. 이제 KJ그룹은 새로 태어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강철 같은 의지가 실렸다. 우리는 더 이상 숫자 뒤에 숨어 세상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약한 자가 억울하게 눈물 흘리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데 KJ그룹이 앞장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KJ그룹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신뢰를 배신한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아주 처절하게. 그의 선언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포효와도 같았다. 동시에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자들을 향한 잔혹한 복수극의 서막을 알리는 출사표였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 금융계에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다. 잠들어 있던 사자가 마침내 포효하며 깨어난 것이었다. 권지혁이 KJ그룹의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는 소식은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든 태풍과도 같았다. 지난 3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후계자의 정체가 드러나자 모든 언론과 기업들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새로운 회장이 자신들이 경멸하고 무시했던 초라한 배달기사였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유리와 차은우의 세상은 장밋빛 환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긋지긋한 배달부 남편을 떼어낸 유리는 마침내 신분 상승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고 믿었다. 차은우는 스스로를 KJ그룹 차기 회장이라 칭하며 사교계와 비즈니스 세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다녔다. 사람들은 그의 배경과 재력 앞에 설설기었고 유리는 그런 그의 옆에서 예비 사모님 행세를 하며 허영심을 마음껏 채웠다. 자기야, 이제 우리 결혼만 하면 나도 진짜 상류층이 되는 거네? 유리는 차은우의 품에 안겨 달콤하게 속삭였다. 당연하지, 내 사랑. 차은우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당신에게 더 큰 선물을 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 당신도 이 위대한 프로젝트의 일부가 되어야 해. 차은우가 말한 위대한 프로젝트는 최근 IT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도시 개발과 연계된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사업이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엄청난 수익이 보장된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였다. 차은우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자신의 경영 능력을 입증하고 KJ그룹의 진짜 회장이 되었을 때를 위한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었다. 그는 유리를 설득했다. 이 프로젝트에 우리 둘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해. 당신 회사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시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라고.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KJ그룹의 그 베일에 쌓인 회장도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어쩌면 우리에게 먼저 파트너십을 제안해 올지도 모르지. 그의 말에 유리의 야망은 활활 불타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고 차은우에게 더 가치 있는 여자로 보이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에 돌아가 모든 인맥과 수단을 동원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회사의 사활을 걸도록 만들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부풀리고 예상 수익을 조작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성공에 대한 탐욕으로 멀어 이것이 얼마나 무모한 도박인지 깨닫지 못했다. 남이숙 여사 역시 예비 사위가 될 차은우의 계획에 두 팔을 걷고 나섰다.
그녀는 평생 푼푼히 모아온 자신의 모든 재산, 심지어 살고 있는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은우의 사업에 쏟아부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KJ그룹의 안사돈이 되어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볼 자신의 모습만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자신들의 탐욕과 허영으로 쌓아올린 모래성 위에서 위태로운 춤을 추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 모든 것을 KJ그룹의 가장 높은 곳에서 권지혁은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그것은 처음부터 권지혁이 설계한 거대한 함정이었다. 그는 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익명의 해외 투자 자본을 통해 이 프로젝트를 시장에 띄웠다. 그는 차은우라는 사기꾼이 KJ그룹이라는 이름을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할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예측했다. 그리고 그는 차은우가 반드시 물 수밖에 없는 가장 달콤하고 먹음직스러운 미끼를 던진 것이었다. 최 실장, 지혁이 모니터에 떠있는 차은우의 회사 재무제표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저들이 얼마나 깊이 들어왔나. 회장님 예상대로입니다. 최 실장이 보고했다. 차은우는 자신의 회사 자금뿐만 아니라 불법 사채까지 끌어들여 프로젝트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유리 씨가 다니는 마케팅 회사도 회사의 명운을 걸고 무리하게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남희숙 여사 역시 전 재산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 지역의 입가에 얼음 같은 미소가 걸렸다. 스스로 무덤을 깊게 파고 있군. 프로젝트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쳤고 언론은 차은우를 차세대 경영의 귀재라며 칭송했다. 유리는 회사에서 영웅 대접을 받았고 그녀의 어머니는 동네방네 예비 사위 자랑을 하고 다녔다. 그들은 인생의 정점에 서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에서 지역은 조용히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맞추고 있었다. 그 프로젝트는 애초에 수익을 낼 수 없는 허점투성이의 부실 사업이었다.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불안정한 기술이었고 사업 부지는 곧 환경 규제 지역으로 묶일 예정이었다. 지역의 정보력과 자금력으로 위장된 이 거대한 사기극을 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지역은 복수를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가장 높은 것에 올라 가장 달콤한 꿈을 꾸는 순간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계획이었다. 그는 그들에게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돈과 명예 그리고 자존심이 한꺼번에 박살나는 지옥 같은 절망을 선물하고 싶었다. 최 실장, 이제 때가 된 것 같군. 며칠 후 지역이 말했다. 그들에게 KJ그룹 회장과의 공식적인 미팅을 주선하도록 해. 헛된 희망에 부풀어 오를 마지막 기회를 줘야지. 최 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장소는 어디로 하시겠습니까? 지역은 창밖을 내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바로 이곳, 내 집무실에서, 내 눈앞에서 그들의 꿈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볼 생각이야. 그렇게 파멸로 향하는 마지막 초대장이 발송되었다. 그것을 받아든 세 사람은 자신들이 마침내 꿈에 그리던 성에 입성하게 되었다고 기뻐했다. 그것이 사실은 단두대로 향하는 마지막 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KJ그룹 회장 비서실로부터 공식적인 미팅을 제안하는 연락이 왔을 때 차은우와 이유리 그리고 남희숙 여사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호했다. 그들에게 그 전화는 신이 내린 계시이자 그들의 성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옥쇠와도 같았다. 베일에 쌓인 권지혁 회장이 마침내 자신들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가치를 알아보고 직접 만나기를 원한다는 사실에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차은우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이 차은우의 능력을 KJ그룹이 먼저 알아본 거라고. 이제 이 프로젝트는 날개를 다는 거야. 아니, 로켓을 다는 거지. 어머, 우리 차서방 정말 대단해. 남희숙 여사는 차은우의 팔에 매달려 아양을 떨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사위가 아니라 자신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줄 구세주를 보는 듯한 탐욕이 가득했다.
이제 우리 유리 고생 끝이네. 대한민국 최고의 사모님이 되는 거잖아. 이유리는 행복감에 젖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눈앞에 펼쳐진 장밋빛 미래를 상상하며 황홀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냄새나는 배달부 남편과 살던 비좁은 빌라, 자신을 무시하던 동료들의 얼굴, 그 모든 악몽 같던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마침내 그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세상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미팅 당일 세 사람은 마치 시상식에 가는 배우처럼 한껏 치장했다. 차은우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이탈리아 명품 정장을 입었고, 유리는 유명 디자이너의 최신 컬렉션 드레스로 몸을 감쌌다. 남희숙 여사 역시 평생 모은 괵돈을 털어 산 보석들로 온몸을 휘감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외모가 곧 그들의 성공과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탄 검은색 리무진이 KJ그룹 본사 건물 앞에 멈춰섰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높이 솟은 건물은 그들을 환영하는 거대한 성문처럼 보였고,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을 우러러보는 엑스트라처럼 느껴졌다. 차은우 대표님, 이유리 차장님, 남희숙 여사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최 실장이 로비까지 직접 내려와 그들을 맞았다. 그는 표정 없는 얼굴로 정중하지만 기계적인 태도로 그들을 안내했다. 세 사람은 최 실장의 이런 태도를 자신들의 높은 지위에 대한 당연한 예우라고 받아들였다. 그들은 최고위층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의 가장 높은 층, 회장 집무실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유리는 통유리창 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저 발밑의 개미 같은 사람들과는 다른 선택받은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순간의 쾌감을 영원히 잊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마침내 육중한 원목으로 만들어진 회장 집무실 앞 복도에 도착했다. 복도는 숨막힐 듯한 정적으로 가득했다. 바닥에 깔린 두꺼운 카펫은 그들의 발소리마저 집어삼키고 있었다. 벽에는 역대 KJ그룹 회장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 그림 속 인물들의 엄숙한 눈빛이 마치 이방인들의 방문을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최 실장은 집무실 옆에 위치한 최고급 회의실 문 앞에서 멈춰섰다. 회장님께서는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들어가시죠. 차은우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넥타이를 고쳐맸다. 남희숙 여사는 마른 침을 삼켰고, 유리는 긴장으로 살짝 떨리는 손을 클러치백을 꽉 쥐었다. 심판의 순간, 아니, 그들에게는 영광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최 실장이 문을 열었다. 회의실 내부는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고요함마저 소리가 되어 울리는 듯했다. 방의 한쪽 벽면 전체는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전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중앙에는 거대한 회의용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상석에는 한 남자가 등을 보인 채 최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 뒷모습만으로도 범접할 수 없는 권위와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저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베일 속의 제왕, 권지혁 회장이었다. 세 사람은 숨을 죽인 채 테이블 앞으로 다가갔다. 차은우가 헛기침을 한번 하고 가장 정중하고 아첨이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차은우라고 합니다. 그는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이유리와 남희숙 여사도 따라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의자에 앉은 남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방 안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차은우는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려 했다. 저희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장님. 지금부터 저희가 왜 KJ그룹의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바로 그때 의자에 앉아있던 남사가 아주 천천히, 정말이지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질 정도로 느리게 의자를 돌려 그들을 향해 몸을 돌리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마침내 드러날 제왕의 얼굴을 기다렸다. 그들의 인생을 바꿔줄 그 황금빛 동아줄의 주인을. 그들은 기대와 흥분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삐걱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의자가 완전히 돌아갔다. 그리고 그 의자에 앉아있는 남사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회의실 안의 시간은 영원히 멈춰버렸다.
의자가 완전히 돌아갔다. 그리고 세 사람의 눈앞에 나타난 얼굴. 그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이유리의 세상은 소리를 잃었다.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났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녀의 입술이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살짝 벌어졌지만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뇌가 눈앞의 광경을 현실로 인식하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남이숙 여사는 두 눈을 비볐다. 헛것을 본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몇 번을 다시 봐도 그 의자에 앉아있는 남자는 변하지 않았다. 차은우는 뒷걸음질 치려다 자신의 다리가 시멘트처럼 굳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했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공포와 불신만이 남아있었다. 그곳에 앉아있는 남자는 분명히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경멸하고 짓밟고 버렸던 바로 그 남자였다. 흙탕물 묻은 배달 유니폼 대신 수천만 원짜리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머리를 깔끔하게 넘기고 서늘한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었지만, 그는 분명 배달기사 김지혁, 아니 권지혁이었다. 회의실 안에 완벽한 정적을 깬 것은 바로 권지혁이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아주 여유롭고 나른하게 따지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운 냉기가 서려 있었다. 어서 와. 그의 입가에 희미한 그러나 지독하게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이유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전 부인. 이유리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전 부인. 그 한마디가 그녀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현실을 비수처럼 찔렀다. 지역의 시선은 다음으로 핏기가 사라진 채 파르르 떨고 있는 남이숙 여사에게로 향했다. 오랜만입니다, 장모님. 그는 일부러 장모님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아니, 이제는 전 장모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남이숙 여사는 숨을 헐떡였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녀가 근본 없는 배달부 새끼라고 저주를 퍼부었던 사위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그룹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그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얼음 같은 시선이 이미 넋이 나가 있는 차은우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지혁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테이블을 돌아 차은우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큰 키가 차은우의 머리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내 이름을 훔쳐서 내 아내를 유혹하고 내 자리를 넘본 당신은 뭐라고 불러주면 좋을까? 그는 차은우의 뺨을 손등으로 가볍게 그러나 지독하게 모욕적으로 툭툭 쳤다. 내 행세는 이제 재밌었나? 차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눈앞의 남자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교활한 사기꾼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형 집행인 앞에선 겁에 질린 죄수의 눈빛이었다. 어떻게? 이유리가 마침내 모기 소리만한 목소리를 쥐어짰다. 어떻게 당신이 KJ그룹 회장, 말도 안 돼. 말이 안 돼. 지혁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그 여유로운 자세는 세 사람의 절망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말이 안 되는 건 당신들이지. 사람의 진심을 쓰레기 취급하고 돈과 배경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것, 그게 바로 말이 안 되는 짓 아니었나? 그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다. 내가 배달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고 해서 내 인격까지 배달부였던 건 아니야. 내가 낡은 빌라에 살았다고 해서 내 사랑까지 가난했던 건 아니라고. 하지만 당신들은, 당신들의 그 화려한 껍데기 속에 든 영혼은 시궁창보다 더 더럽고 천박했지. 그는 테이블 위에 버튼 하나를 눌렀다. 회의실 벽면의 스크린이 쉬어. 그가 배달기사로 살았던 지난 3년간의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가 유리를 위해 장을 보고 밥을 하고 청소를 하던 모습,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던 모습,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쫓겨나고 생일 파티에서 모욕당하던 바로 그 순간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게 시험이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한 내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자 내 인생을 건 마지막 도박이었다는 생각. 이유리는 스크린에 비친 자신의 과거 모습들을 보며 주저앉았다.
그녀가 얼마나 잔인하게 그의 진심을 외면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으로 그를 이용했는지, 그 모든 과오가 부메랑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걷어찬 것이 가난한 배달부가 아니라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주었던 단 한 사람이자 자신이 그토록 동경했던 바로 그 세상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남이숙 여사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비굴한 용서를 구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지혁의 발치로 기어가려 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서 우리 유리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다 이 늙은이가 부추겨서. 그녀는 모든 죄를 자신에게 돌리며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나 지혁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와서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만이 다득했다. 당신들의 그 역겨운 연극은 이제 끝났어.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들이 쳐들어왔다. 그들은 차은우와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은 이유리, 그리고 무릎 꿇고 있던 남이숙 여사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끌어내. 지혁의 짧고 단호한 명령이 떨어졌다. 세 사람은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갔다. 이유리는 마지막으로 지혁을 향해 애처롭게 손을 뻗으며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지혁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통유리 창 너머의 차가운 도시를 향해 있을 뿐이었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거짓된 꿈과 화려했던 야망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복수의 끝이 아니었다. 이제 겨우 서막이 끝났을 뿐이었다. 보안 요원들에게 짐짝처럼 끌려나가던 이유리는 마지막 발악처럼 몸부림쳤다. 그녀는 아직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잠시 후에 깨어날 끔찍한 꿈이기를 바랐다. 그녀는 권지혁의 동정심에라도 호소하고 싶었다. 지난 5년간의 세월을, 희미하게나마 남아있을지 모를 그의 사랑을 붙잡고 싶었다. 지혁씨, 아니,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과 절망으로 뒤엉켜 흉하게 갈라져 나왔다. 그녀의 애원에 남이숙 여사와 차은호를 끌고 나가던 보안 요원들이 잠시 멈칫했다. 그들은 지혁의 눈치를 살폈다. 지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주저앉아 꼴사납게 울고 있는 이유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동정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는 더욱 잔인하고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사랑. 그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단어를 입에 담은 것처럼. 당신이 감히 그 단어를 입에 올려. 그는 손짓으로 보안 요원들에게 나가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는 다시 테이블에 버튼 하나를 눌렀다. 회의실 벽면에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그러나 이번에 화면에 나타난 것은 과거의 사진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호텔 복도와 주차장 CCTV에 찍힌 아주 최근의 영상이었다. 기회를 달라고 했나? 지혁이 싸늘하게 말했다. 좋아, 내가 당신에게 마지막 선물을 하나 주지. 당신이 믿었던 사랑, 당신이 의지했던 가족, 그 모든 것의 진짜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영상은 며칠 전 이유리가 회사 일로 지방 출장을 갔던 날 밤 한 고급 호텔의 복도를 비추고 있었다. 화면 속으로 익숙한 두 사람이 들어왔다. 바로 차은우와 남이숙 여사였다. 두 사람은 주변을 살피더니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하나의 객실 안으로 사라졌다. 이유리의 울음소리가 멎었다. 그녀는 화면 속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엄마가 은우 씨랑 왜? 그녀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뒤엉켰다. 두 번째 영상이 이어졌다. 그것은 호텔 지하 주차장의 CCTV 영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차은우의 차 안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흘러나왔다. 지혁의 정보팀이 미리 설치해둔 초소형 도청 장치가 잡아낸 것이었다. 남이숙 여사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회의실 안에 울려 퍼졌다. 자기야, 우리 유리한테는 언제까지 비밀로 할 거야. 걔가 눈치채면 어떡해? 차은우가 경멸이 섞인 목소리로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 자기야. 이유리겐 머리가 나빠서 절대 모를 거야. 지금은 그냥 내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이용하는 것뿐이야.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만 성공해서 자금 확보되면 그땐 걔 바로 뻥 차버리고 우리 둘이 해외로 떠서 평생 호강하며 사는 거지. 멍청한 년. 세 번째 영상은 결정타였다.
영상 속에서 남이숙 여사가 말했다. 그래도 걔가 내 딸인데 빈손으로 내쫓기는 좀 그렇지 않나? 차은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딸은 무슨, 자기가 낳았다고 다 딸이야. 자기를 더 편하게 해줄 남자가 진짜 가족이지. 그리고 그 멍청한 년한테는 빚만 잔뜩 남겨주고 떠나야 뒤팔이 없어.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 명의로 대출받게 하고 보증 서게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떠나고 나면 걔는 평생 빚만 갚다가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야. 그게 다 자기를 위한 건데 아직도 미련이 남아. 우리 자기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허허허. 영상이 끝나고 회의실 안에는 지독한 침묵만이 남았다. 이유리는 숨을 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듯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창백한 수준이 아니었다. 마치 모든 피가 빠져나가 버린 시체처럼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남자와 세상에서 유일한 피부치라고 믿었던 엄마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사랑하는 연인도 귀한 딸도 아니었다. 그저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쓰고 버려질 장기말, 멍청한 연에 불과했다. 그녀의 시선이 철천히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엄마와 차은우에게로 향했다. 두 사람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들의 추악한 민낯은 완벽하게 발거벗겨졌다. 이유리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슬픔이나 분노를 넘어선 한 인간의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는 소리였다. 그녀는 자신이 지키려 했던 모든 것, 자신이 오르려 했던 그 모든 욕망의 계단이 사실은 자신을 지옥으로 이끄는 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남편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었던 유일한 동아줄을 스스로의 손으로 끊어버린 것이었다. 지혁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이 모든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연민도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설계한 완벽한 복수극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무리되는 것을 지켜버릴 뿐이었다. 이제 알겠나? 지혁이 나지막에 말했다. 진짜 배신자가 누구였는지,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그는 다시 보안 요원들을 향해 손짓했다. 끌어내. 이번에는 아무런 저항도 없었다. 차은우와 남이숙 여사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순순히 끌려나갔다. 이유리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끄 하고 목이 막힌 듯한 귀괴한 웃음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이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텅 빈 회의실에 혼자 남은 지혁은 통유리창 앞에 섰다. 그의 눈에 비친 서울의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공허해 보였다. 복수는 끝났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통쾌함 대신 지독한 허무함만이 재처럼 쌓여가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파괴했지만 그 무엇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의 잃어버린 5년의 세월처럼. 권지혁의 복수는 이젠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회의실에서의 정신적인 파괴는 그가 준비한 거대한 심판의 서막에 불과했다. 그는 그들에게서 희망과 자존심을 빼앗은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그토록 집착하고 숭배했던 모든 것, 돈, 명예, 그리고 그들이 발딛고 서 있는 마지막 땅 한 조각까지 모조리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생각이었다. 다음날 아침 증권시장이 개장하자마자 권지혁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그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주도하던 해외 투자 자본의 실체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세상에 공개했다. 그리고 그는 사업성의 재검토라는 명목 아래 프로젝트에 투자되었던 모든 자금을 단 한순간에 회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선언은 금융시장에 핵폭탄이 떨어진 것과 같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프로젝트의 성공을 믿고 묻지마 투자를 감행했던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과 기관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차은우의 회사를 포함하여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기업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포수처럼 곤두박질시기 시작했다. 차은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속수무책으로 변해가는 주가 그래프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를 경영의 귀재라며 칭송하던 투자자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존경이 아닌 사리와 저주만이 가득했다. 내 돈 내놔, 이 사기꾼 새끼야. 그는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은행에 추가 대출을 요청했지만 KJ그룹이 손을 뗀 사업에 돈을 대줄 어리석은 은행은 없었다. 그가 손을 댔던 불법 사채업자들이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서류를 집어던지고 기물을 파손하며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그의 신장을 팔아서라도 받아내겠다고 협박했다. 화려했던 그의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단 하룻밤 사이였다. 차은우가 평생을 사기와 거짓말로 쌓아올린 그의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 돈, 명예,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까지. 그는 파산 신청을 할 시간도 없이 사기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고 거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가짜 인생은 진짜 지옥이 되어 그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이유리에게 닥친 심판 역시 가혹했다. 권지혁은 그녀가 차은우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리고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회사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회사의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실적을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그녀의 회사 감사팀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그 증거는 그녀가 차은우와 주고받았던 메신저 대화 내용과 조작된 서류들이었다. 그 안에는 은우 씨, 내가 이번 프로젝트 따낼 수 있게 우리 회사 기밀 자료 몇 개 빼왔어. 이 정도 실적 부풀리기는 해야 위에서 투자를 승인해 줄 거야. 같은 그녀 스스로 자신의 범조를 자백하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이유리는 회사의 명운을 건 프로젝트를 망가뜨린 배신자이자 회사의 신뢰를 저버린 범죄자가 되었다. 그녀는 긴급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단 한 번의 변론 기회도 없이 그 자리에서 즉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녀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차장이라는 명함은 이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회사는 그녀에게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가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액수였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직장과 명예, 그리고 미래까지 모두 잃은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녀가 살던 오피스텔 보증금마저 압류당할 처지에 놓였다. 마지막 심판의 칼날은 이 모든 비극의 배후에서 탐욕의 불을 지폈던 남희숙 여사를 향했다. 그녀와 이유리가 살고 있던 그 아파트, 그녀가 자신의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그 집은 사실 그녀의 소유가 아니었다. 권지혁은 지난 3년간 배달기사로 번 돈과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개인 자금을 보태어 장모와 아내가 살 집의 할부금을 대신 갚아주고 있었다. 그는 아내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 집을 자신의 명의로 해두었지만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순정이자 이름 없는 사랑의 증표였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마지막 순정을 거둬들일 시간이라고 판단했다. 어느 날 오후 남희숙 여사가 집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차압딱지가 붙은 집기들을 밖으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짓들이야? 여긴 내 집이야. 당장 나가! 남희숙 여사는 고함을 지르며 발악했지만 집행관이 내민 집문서는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집주인의 이름란에 선명하게 적혀있는 이름, 권지혁. 그녀가 평생을 내 집이라고 믿었던 그 공간이 사실은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사위의 것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그 사위가 자신들을 길바닥으로 내쫓고 있다는 현실을 그녀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던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속옷바람으로 맨발로 쫓겨났다. 그날 저녁 모든 것을 잃은 모녀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텅 빈 아파트 단지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들의 화려했던 옷은 흙탕물에 젖어 볼품없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허망함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원망과 증오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때 그들 앞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창이 내려가고 그 안에는 권지혁이 앉아 있었다.
그는 비 한 방울 맞지 않은 완벽하고 고고한 모습으로 비에 젖은 생쥐꼴이 된 두 여자를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자신의 눈에 똑똑히 담으려는 듯 잠시 동안 그들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 시선은 어떤 동정이나 연민도 담겨있지 않은 완벽한 승리자의 시선이었다. 잠시 후 차창이 다시 올라갔고 차는 소리 없이 미끄러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패배했는지를 확인시켜 준 것이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세상은 잔인할 정도로 빨리 변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커플이었던 차은우와 이유리, 그리고 예비 재벌 사모님 행세를 하던 남이숙 여사의 이름은 이제 조롱과 경멸의 대명사가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갈 곳을 잃은 이유리와 남이숙 여사는 찜질방과 값싼 여관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들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그들이 걸쳤던 명품 옷과 보석들은 헐값의 전당포로 넘어갔다. 화려했던 외모는 끼니를 걱정하는 고단함 속에 속절없이 망가져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할 때마다 서로의 비참한 모속 속에서 자신의 추락을 확인하며 서로를 저주하고 원망했다. 다 너 때문이야. 남이숙 여사가 컵라면을 먹다 말고 이유리에게 소리쳤다. 네가 그 멍청한 배달부 놈을 조금만 더 참고 견뎠어도 우리가 이 꼴은 안 났을 거 아니야. 엄마는 이유리도 지지 않고 악을 썼다. 엄마가 차은우 그 사기꾼 놈이랑 바람만 안 피웠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어. 엄마가 내 인생을 망쳤다고. 그들의 싸움은 의미 없는 상처만 남긴 채 지친 신음소리와 함께 끝이 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굶주림과 절망에 지친 남이숙 여사가 먼저 무너졌다. 유리야, 우리 지혁이한테 가자.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서 빌자.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 그놈도 사람이니 혹시 알아. 마음이 약해질지. 이유리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다.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이것이 자신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는 것을. 굶어 죽거나 길바닥에 나앉기 전에 그들은 무엇이라도 해야만 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남은 돈을 전부 털어 가장 깨끗한 옷을 사입고 KG그룹 본사 건물 앞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들의 행색은 그들이 입은 옷과 어울리지 않게 너무도 초라하고 비참했다. 건물은 여전히 위용을 뽐내며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그들이 리무진을 타고 당당하게 들어섰던 그 유리문은 이제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보안 요원들은 그들의 얼굴을 알아보고 입구에서부터 접근을 막아섰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두 분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권지혁 회장님. 남이숙 여사가 애원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얼굴만 보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보안 요원들은 돌처럼 차가웠다. 그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소란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알아보고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다. 저 여자들 그 꽃뱀 모녀 아니야? 낯짝도 두껍지. 여길 어디라고 찾아와. 그 순간 남이숙 여사는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녀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아스팔트 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머리를 조아리며 목이 터져라 외치기 시작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어머니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본 이효리도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복물처럼 터져나왔다. 그녀도 어머니의 옆에 따라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입에서는 울음 섞인 애원이 터져나왔다. 지혁씨, 아니, 지혁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좀 봐줘. 나한테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줘. 그들의 처절한 통곡은 거대한 빌딩 숲의 소음에 묻혀 사라지는 듯 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겨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건물의 거대한 유리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권지엽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뒤에는 최 실장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다려진 정장 차림에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었다. 그는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땅바닥에 엎드려 비참하게 울고 있는 두 여사를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등장에 이유리는 마지막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기어가듯 그에게 다가가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다. 지여가, 나야, 유리야, 기억나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러나 지역은 차갑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녀의 손길을 피했다. 그의 눈에는 단 한순간의 흔들림도 연민도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발밑에 엎드려 있는 두 존재를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등장에 이유리는 마지막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기어가듯 그에게 다가가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다. 지여가, 나야, 유리야, 기억나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러나 지역은 차갑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녀의 손길을 피했다. 그의 눈에는 단 한순간의 흔들림도 연민도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발밑에 엎드려 있는 두 존재를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최 실장이 들고 있던 쇼핑백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리고는 그것을 두 여자의 발밑으로 던졌다. 바닥에 떨어진 것은 아주 낡고 색바랜 그가 지난 3년간 몸의 일부처럼 두르고 다녔던 바로 그 앞치마였다. 두 여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바닥에 떨어진 앞치마와 지옥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지옥이 마침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야.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잔인하게 들렸다. 다시는 남에게 기생해서 살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당신들 손으로 직접 땀 흘려 돈 버는 법을 배우도록 해. 그 앞치마가 당신들의 새로운 인생에 아주 잘 어울릴 테니까.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비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구차한 간청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도 모욕적인 거절이자 마지막 심판이었다. 그는 그들에게 돈이나 동정이 아닌 그들이 가장 경멸했던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배우라는 가장 잔인한 교훈을 던져준 것이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그의 등 뒤로 이유리의 절규에 가까운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의 발걸음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그의 길고 길었던 복수는 그렇게 완전히 끝이 났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이 모든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제국을 그리고 새로운 자신을 세우는 일뿐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강물처럼 때로는 상처를 씻어내고 때로는 모든 것을 무심하게 풍화시키며 세상은 권지혁이 일으킨 거대한 폭풍을 서서히 잊어갔다. 파산한 차은우는 사기 혐의로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유리와 남희숙 여사는 세상의 관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들이 그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어디선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 아니면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이제 권지혁의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존재들이었다. 권지혁의 KJ그룹은 그의 선언대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는 더 이상 위험천만한 금융 파생 상품이나 기업 사냥을 통한 M&A에 집중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친환경 에너지, 인공지능 의료기술, 그리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교육 플랫폼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술, 그것이 그의 새로운 경영 철학이었다. 시장은 처음에는 그의 파격적인 행보에 의구심을 보냈지만 그의 진심과 비전은 냉혹했던 금융제국을 존경받는 혁신 기업으로 점차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오늘 권지혁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 다시 섰다. KJ그룹의 창립 기념일을 맞아 열린 공식 기자회견장이었다. 지난 몇 년간 그는 언론 노출을 극도로 자제해왔다. 그래서 오늘 그의 등장은 재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단상에 선 그는 예전과 같으면서도 어딘가 달라 보였다. 냉철한 카리스마는 여전했지만 얼음장 같던 그의 눈빛에는 이제 온화함과 깊이가 더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심판자가 아니었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통해 더 큰 세상에 품게 된 성숙한 리더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날 KJ그룹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발표를 했다. 오늘 저와 KJ그룹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익재단 블루버드 재단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전장을 가득 채운 모든 이들의 심장을 울리는 힘이 있었다. 블루버드 재단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꿈에 도전하는 모든 청년 창업가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아이디어에 담보를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학벌이나 배경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들의 땅과 노력,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선한 의지만을 보고 투자할 것입니다. 그의 발표에 회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사회 공헌 활동을 넘어선 기업의 이윤을 사회와 나누겠다는 혁명적인 선언이었기 때문이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그때 한 젊은 기자가 손을 들고 모두가 궁금해했지만 감히 묻지 못했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 회장님, 존경스러운 결정이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냉철한 승부사로 알려진 회장님께서 이처럼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특별한 계기라도 있으신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모든 카메라가 일제히 그를 향했다. 회견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는 잠시, 아주 잠시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을 했다.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과거의 풍경들,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차던 순간, 멸시와 모욕을 견뎌야 했던 밤들, 그리고 한때는 진심으로 사랑했던 한 여자와 그녀의 생일 파티에서 산산조각 났던 나무반지, 그 모든 아픔과 상처의 시간들을, 그리고 그는 카메라 렌즈를 그 너머의 세상을 향해 똑바로 응시하며 아주 담담하게, 그러나 그 어떤 말보다 더 진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제가 배달기사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한마디에 회견장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그 말의 의미를 깨달은 기자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저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정직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입은 옷이나 그가 사는 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노력과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바로 그 자존심에 있다는 것을 가장 낮은 곳에서 배웠습니다. 블루버드 재단은 바로 그 자존심을 지키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저의 작은 대답입니다. 그의 말은 더 이상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가장 완벽한 대답이었다. 한때 모욕의 상징이었던 낡은 앞치마는 이제 한 인간의 가치에 대한 가장 값비싼 교훈이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그 해답을 권력의 가장 높은 곳이 아닌 가장 고되고 비참했던 날들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되찾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권지혁은 텅 빈 회견장에 잠시 혼자 남았다. 그는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3년 전 그가 직접 깎아 만들었던 그 깨진 나무 반지의 조각이 들려 있었다. 그는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아팠던 과거이자 어리석었던 사랑의 증표였으며 동시에 그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초심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부적이 되어 있었다. 그는 반지를 주머니 속에 다시 넣고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등 뒤로 도시의 빌딩숲 위로 새로운 하루를 알리는 눈부신 새벽빛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진정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